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특히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달하고 반환값을 전달받는 각 함수에 대한 세부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제어의 흐름과 자료의 흐름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다뤘던 각종 제어문들,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각종 제어문들은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을 하는, 조건문은 선택적으로, 반복문은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반면에 대입문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위 자료의 흐름이 발생되어지는 대표적인 표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 호출로 인해서 제어의 흐름도 발생하고 자료의 흐름도 발생하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특징들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함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이렇게 수행 순서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데이터도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발생되다 보니까 함수를 다루지 않은 구조에 비해서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제어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료의 흐름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 역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함수 호출과 관련되어진 제어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호출 측의 수행은 일단 멈추고 호출된 함수로 제어가 넘어가게 되어지죠. 더불어 호출되어진 함수가 모든 문장을 다 수행을 끝마치고 마지막 문장 혹은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수행되어지게 되면 다시 호출된 함수의 제어는 멈춰서고 다시 호출 측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호출 측의 나머지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구성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운영체제에 의해서 메인 함수가 호출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수행되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foo라는 함수의 호출문을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메인 함수의 수행은 이때 여기서 멈춰 쓰고 제어의 흐름이 foo라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는 foo라는 함수로부터 복귀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학년이 올라갔을 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배울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동시에 여러 부분들이 병행 처리되어질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C 언어는 하나의 함수, 그것이 메인 함수가 됐던 어떤 함수가 됐던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함수가 수행되어지다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지면 그 자신은 멈춰 쓰고 제어의 흐름이 해당하는 함수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foo라는 함수 역시 함수의 시작서부터 쭉 수행되어지다가 foo라는 함수 내부에서 bar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가정하면 이제 foo라는 함수의 제어의 흐름은 멈춰 쓰고 다시 bar라는 함수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 내에서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하다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몇 단계라도 호출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무한히 호출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각각의 함수는 호출되어진 다음에 복귀하기 위한 주소값,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스택이라는 영역이 유한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너머로 함수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의 호출된 함수는 그 수행을 끝마쳤으면 반드시 호출축으로 복귀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잘못 작성되어지는 구조는 무한히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해 나가는, 즉 복귀하는 메커니즘이 있기는 하나 그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구조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일단은 봅시다. 바라는 함수의 수행이 끝마쳐서 마지막 문장 혹은 return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호출 측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f라는 함수에 바라는 함수 호출문 다음으로 복귀하게 되어져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재개해 나가게 될 것이고, 자, 제어의 흐름이 바에서 f로 다시 옮겨온 것이죠. 자, f라는 함수의 나머지 문장들이 또 수행되어지다가 마지막 문장 혹은 return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어지면 역시 제어의 흐름이 f라는 함수를 호출한 호출측인 메인 함수 쪽으로 돌아가서 메인 함수의 나머지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메인 함수 역시 마지막 문장 혹은 return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어지면 호출측인 운영체제에게 프로그램이 잘 끝났음을 알려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메인 함수가 해줘야 될 일 중에 부분 책임을 f라는 함수에게 할당했다라고 하면 f라는 함수는 그 자신이 수행할 일 중에 어느 부분 책임을 바와 같은 또 다른 함수에게 이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함수도 직접 모든 걸 다 자기가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의 일부를 또 다른 함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메인 함수 입장에서 f라는 함수를 한 번만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f를 한 번 호출하고 돌아오고 또 호출하고 또 돌아오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번 호출된 함수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의 함수, 메인 함수에서 f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자, 그리고 f라는 함수에게 바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바라는 함수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f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에서 f를 호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라는 함수가 끝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f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스택이라는 영역, 즉 함수의 복귀 지점이 계속 쌓여가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스택이 가득 차기 전에 모든 호출이 다 복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f가 바를 호출하고 바는 f를 호출하고 또 그 안에서 f는 바를 호출하고 바는 f를 호출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 수만큼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스택에 함수의 복귀 지점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때 보면 스택이 꽉 찼다,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명시적으로 바라는 함수가 바를 다시 호출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f가 바를 호출하고 바라는 함수가 또다시 f를 호출하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그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구조가 될 거예요. 물론 재귀 호출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재귀 호출 함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 경우인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하나의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이렇게 호출 관계를 쭉 그림을 그려갔을 때 자기가 자기를 다시 호출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f라는 함수가 바를 호출했고 바라는 함수에서 어떤 조건을 부합했을 때 f를 다시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 return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라는 함수도 끝나고 f라는 함수가 끝난 지점에서 그 조건을 다시 f를 호출해야 할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다시 f를 호출하는 그런 반복적인 구성으로 얼마든지 구조를 변경해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반복문과 같이 사용되었을 때, 반복적인 처리를 하고자 했을 때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런 재귀적인 호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어의 흐름은 함수 호출 측에서 호출된 함수 쪽으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자료의 흐름은 함수 호출과 관계되어진 자료의 흐름은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인수를 전달하고 반환값을 전달받는 과정이 야기되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다뤘던 함수 출시의 제어의 흐름과 더불어서 자료의 흐름이 동시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수를 전달하는 것은 함수 호출문에 기술한 인수값이 함수 정의의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된다라고 했었죠. 복사본이 전달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아무리 바꿔봐야 인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함수 안에서 계산되어진 어떤 결과값을 함수 호출 측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환값을 전달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환값을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시 함수 안에서 계산한 어떤 변수의 값을 함수 호출 측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반환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라는 거죠. 함수가 반환값을 전달하는데 왜 호출 측의 임시 변수에 저장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수 호출이 종료되어지게 되면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모든 변수는 자동으로 할당 해제되어지는 지역 변수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함수가 종료된 후에도 반환값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 호출 측의 임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반환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의 흐름과 관련해서 함수 호출 시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반환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4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각 경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는 가장 간단한 경우이죠. 함수 호출 시 인수도 같지 않고 반환값도 같지 않는, 즉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매개 변수도 같지 않고 반환 자료용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show라는 함수는 그저 출력문 몇 개만 갖고 있어서 이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맨날 똑같은 출력 결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단순화되어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수행되어져서 show라는 함수의 호출문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어의 흐름이 show라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겠죠. 메인 함수 쪽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show라는 함수의 시작 부분부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를, 역시 show라는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고 마지막 문장 혹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났을 때까지 수행되어지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호출 측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show라는 함수 호출문 다음으로 복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자료의 흐름은 전혀 발생되지 않아요. 오로지 제어의 흐름만 갖고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수행을 하던 간에 항상 똑같은 결과, 똑같은 처리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자주 사용되어지는 구조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조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함수 호출문에 인수를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전히 반환값은 없어요. 따라서 함수의 매개 변수만 정의되어져 있는 경우인데, 역시 메인 함수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다가 show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 자, 현재 show라는 함수는 하나의 정수를 필요로 하는 함수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호출 시 하나의 정수값 11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함수 호출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어의 흐름이 메인 함수에서 show라는 함수로 넘어갈 것이요, 추가적으로 함수 호출문에 작성되어진 11이라는 인수값은 함수 정의 부분의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는 부분으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보면 각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데이터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함수로 넘기기 위해서 야, 이것 좀 가지고 가서 처리해줘 라는 식으로 값을 넘기는 행위가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함수 호출과 연관되어진 첫 번째 자료의 흐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show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할 것이에요.
가끔 잘못 프로그램을 작성한 친구들 보면 기껏 매개 변수로 뭔가 전달받았는데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아무 곳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다른 값으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연산을 처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쓰지도 않을 값을 괜히 넘겨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매개 변수를 두고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달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처리되어질 때마다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예에서 보면 전달받은 값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사용해 보고 싶다 라는 것이죠. 내가 show 11이라고 했으면 넘겨받은 값이 11이다 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show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이라는 값이 전달되었기에 넘겨받은 값이 100이다 라고 출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how라는 함수의 마지막 문장까지 수행되고 나서는 역시 제어의 흐름이 다시 메인 함수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역시 돌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반환 자료형이 void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의 흐름도 발생되지 않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문장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종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조를 보면 세 번째 구조는 이번에는 다시 인수는 없애버리고 반환값만 갖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는 없애고 대신 반환 자료용을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로 int 값을 갖도록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메인 함수 시작서부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져서 이 7번째 줄 보면 선언되어진 변수의 초기 값으로 show라는 함수의 반환값을 대입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show라는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지고 그 결정되어진 값을 가지고서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show라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서 13번째 줄에 있는 show라는 함수가 구동이 되어지고 현재 이 show라는 함수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다든가 네트워크나 파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라고 한다면 항상 똑같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값들을 반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제에서는 그냥 11이라는 값을 뭔가 복잡히 계산해 가지고서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show라는 함수가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고 끝마치는 순간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표현식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자, 일단 return 다음에 쓴 표현식의 결과값을 이 함수의 반환 자료형과 같은 타입으로 변환해서 지금은 정수값이니까 정수형 형태로 호출축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 show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우리는 11이라는 값이 전달됐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return 다음에 쓰여지는 이 데이터는 호출 측의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그것을 내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함수 호출의 결과로 11이라는 값이 전달되어졌다. 이쪽 메인 함수 쪽에 임시 변수에 전달됐다라고 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int result는 11에서 11이라는 값을 초기 값을 갖는 변수 선언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 경우에 우리는 메인 함수에서 11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함수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많긴 하겠지만 함수 출시 아무런 값도 전달하지 않는 상황이고 오로지 함수 내부에서 파일이나 키보드 입력 혹은 랜덤 넘버 같은 것들을 의사난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그런 용도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구성, 가장 많이 사용할 구성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인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함수가 아마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에요. 자, 이 네 번째 형태의 함수를 보면 역시 메인 함수 시작서부터 수행이 되어져서
현재 show라는 함수 호출을 만났는데 이 show라는 함수는 인수도 같고 반환값도 갖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정수를 가지고 있고 반환 자료형도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이다 라는 것이에요. 앞에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함수 호출문이 처리가 되어져야 하니까 show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제어의 흐름이 13번째 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함수 호출 시 사용되어진 인수의 값이 13번째 줄에 파라메타라는 변수로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어의 흐름과 자료의 흐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후 show라는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쭉 return이라는 문장까지 처리가 되어지는데, 자, 공교롭게도 여기에서는 return 하기를 마이너스 파라라는, 현재 파라라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반환해라 라고 했어요. 자, 내가 현재 11이라는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라라는 연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그 마이너스 11이라는 결과값이 함수 복귀로 인한 제어의 흐름이 발생됐을 때 여전히 데이터의 흐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 전달받은 마이너스 11을 가지고서 나머지 문제가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show 마이너스 11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11을 받았고 마이너스 파라라는 연산이 마이너스 1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플러스 11, 그러니까 양의 11이라는 값이 되어져서 그저 11이라는 값이 호출축으로 반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 시에 어떤 값을 넘겨줄 수 있고, 이 값 가지고 가서 연산해줘 할 수 있고, 그렇게 연산되어진 결과를 다시 호출 측에게 반환해주기 때문에 그 반환된 값을 호출 측에선 받아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많은 학생들이 함수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이 네 번째 경우 같은 형태가 아니라 두 번째 같은 형태로 종종 사용을 해줘요. 인수를 받아서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함수 내부에서 직접 출력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에서는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함수 안에서 직접 출력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처리를 명명한 값을 함수 내부에서 직접 출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산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아까 네 번째 경우처럼 현재 보수화되어진 값을 얻어가지고서 그 값을 가지고 어떤 다른 연산에 쓰고 싶은데 그냥 이 함수는 보수화되어진 값을 출력해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함수가 호출 시 어떤 값을 매개변수로 전달받았으면 그 전달받은 매개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것이고 그 수행되어진 연산의 결과를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어서 필요에 따라서 호출축에서 그것이 출력할 필요가 있으면 출력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연산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연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각각의 함수에는 단위 책임,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어떤 고유한 하나의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어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연산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출력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두 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연산과 출력이라는 그렇게 많은 책임들을 하나의 함수에 할당하는 것은 함수의 재사용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어떤 인수들을 매개변수로 전달받아서 단일 책임에 주어진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함수 호출문에서는 현재 add라는 함수가 어떤 의무의 두 수를 더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라고 했을 때
또 그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잡한 과정, 지금은 복잡한 과정이 아니지만 그냥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어떤 더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잡한 표현식을 일일이 쓸 것이냐를 고민할 것 없이 그저 함수출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과를 만들어 줘 라고 요청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만들어 온 결과들을 호출 측에서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출력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연산에 사용하고 싶으면 또 그 연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놓은 함수를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함수 정의의 괄호 안에 보면 함수의 매개 변수 목록을 작성을 했었죠. 인수들을 받을 변수들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고, 반면에 함수의 선언 부분에는 인수의 타입 목록만 나타냈어요. 현재 정수 2개를 받는 함수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int, int라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함수 선언부에다가는 어떤 매개 변수처럼 변수의 이름을 써줄 수도 있고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었고, 변수 이름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는 것은 오로지 프로그래머의 서술적 이름 형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가치가 있으면 써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생략할 수도 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냥 매개 변수와 똑같이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매개 변수랑 똑같이 쓰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은 실제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서술적 이름이기 때문에 꼭 매개 변수 이름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버 1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티저 넘버 1 이렇게 좀 풀어 쓰는 듯한 이름을 써도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매개 변수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은 우리가 함수 정의를 구성할 때 계속 참조해 줘야 되는 이름이니까 다소 축약되어진 형태의 이름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길면 입력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간단하게 재규호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재규호출이다라는 것은 함수가 동작 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함수를 재규호출 함수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재규호출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구조예요. 다만 어떤 특정 알고리즘의 경우 재규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 문제를 반복문으로 구성하는 것 대신에 재규호출을 이용을 하면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규호출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지만 알고리즘 과목들을 좀 공부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맛보기만 합시다. 다만 재규호출 함수의 경우도 무한히 재규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스택이 모자르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재규호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제한적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라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를 두었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구성을 두어서 내가 함수 출시 인수로 전달되어진 값부터 역순으로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3이라고 썼으면 자, 이렇게 3, 2, 1 fire라고 호출이 되어지겠죠. 내가 여기다가 5라고 써주면 5, 4, 3, 2, 1 fire 이렇게 호출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 구성을 우리가 재기호출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재기호출 형태로 똑같이 동작하는 함수는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 함수 호출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현재 이 두 번째 구현인 countdown이라는 함수는 하나의 수를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수를 출력한 후에 그 다음 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countdown이라는 함수 안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 대신에 다시 countdown이라는 countdown이 countdown을 카운트다운에서 처리할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이런 좀 낯선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똑같은 값으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3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3이라고 출력하고 그 3의 값을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2의 값을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호출하는, 결과적으로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가 호출할 때마다 이 과정이 매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수를 출력하고 하나 작은 수를 가지고 다시 자기를 호출하는 일이 일어나되, 자, 그것이 무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재규함수는 더 이상 재기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카운트라는 값이 0과 같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재규적 호출을 하는 것 대신에 fire라고 출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리턴하게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버깅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쫓아가 보면 다소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예제는 뭐 굳이 우리가 재규호출 함수를 통해서 구현할 필요가 없이 그저 반복문으로 작성하면 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같은 것을 구하는 예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5부터 1까지를 누적 곱한 결과를 갖는 것이잖아요. 즉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결과값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5팩토리얼 입장에서는 5 곱하기 4팩토리얼과 같은 것이고, 4팩토리얼의 결과값은 4 곱하기 3팩토리얼의 결과값과 같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재기적으로 함수들을 구성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뿐 그다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 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서 호출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규적 호출이 일어나도록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호출 시 인수와 발항값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